안녕하세요. 책방 별곡입니다. 오늘은 저번 금요일에 얘기했던 완전학습 바이블 2탄이에요. 2탄에서는 과목별 공부법에 대해서 임 작가님이 설명해 놓고 계시는데요. 우선 수학, 과학, 사회를 한 챕터에 적어 놓고 국어와 영어를 다른 챕터에 적어 놓고 계세요. 그 이유는 수학, 과학, 사회는 개념과 원리 이해가 우선이고 국어와 영어는 독해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일단 수학의 전략은 5가지를 설명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는 수감각을 키운다예요. 개념과 원리를 익히는 것이 수학 공부의 80%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수감각은 숫자들을 자유자재로 분해 합치는 직관적인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산 문제집으로 세로 셈풀이를 계속 연습했던 아이에게 18 더하기 9를 계산하라고 하면 이 아이는 종이에 숫자를 적어서 세로셈으로 계산하려고 하겠죠. 기계적으로 문제풀이를 하는 데만 급급했으니까요. 하지만 수감각이 있는 발달한 아이는 머릿속으로 수를 구조화해서 20 더하기 7로 바꿔서 계산을 한대요. 그 다음 두 번째 완전학습 전략은 개념, 원리 학습이에요. 수학에선 문제풀이가 어느 정도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수학 실력을 높여주진 않는다고 하세요. 수학 실력 자체를 향상시키려면 교과서에 있는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임 작가님이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교과서에 수학 개념이 설명된 부분이 나오면 형광펜으로 별표나 밑줄을 치는 등 개념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내가 이 개념을 이해하는구나, 아니면 이 개념을 좀 더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메타 인지가 발달을 한다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전략은 공식의 성립 원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외우는 걸 잘하고 좋아해서 수학 공식을 잘 외웠었거든요. 그런데 무턱대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공식이 나왔는지 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적어놓고 계세요. 다음은 네 번째, 유의미화 전략을 활용한다입니다. 유의미화는 학습 내용을 나에게 인위적으로라도 의미 있게 만들어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일 이등변 삼각형을 배운다면 의미 없이 개념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을 종이로 직접 만들고 양변의 길이가 같은지, 양 밑각이 동일한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추상적인 개념을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적어 놓으셨어요. 다음 마지막 5번째는 조직화 전략을 활용하기인데요. 그 예로 사각형을 적어 놓으셨는데 사각형에 사다리꼴이 포함되어 있고 사다리꼴에 평행사변형이 포함되어 있고 평행사변형에 마름모가 포함되어 있고 마름모에 정사각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조직화하는 거예요. 특히 수학이 이러한 개념 정리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마인드맵을 그려놓으면 어떠한 개념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복합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과학 완전학습법인데요. 과학은 우선 용어를 정교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자어 사용이 많은데
그 한자어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읽고 넘어가면 다음번에 그 개념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공부를 잘하려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개념과 원리 학습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과학에만 있는 거죠. 실험 과정을 공부해야 하는데요. 특히 초등 과학에선 거의 모든 학습 내용이 실험으로 시작해서 실험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실험 과정을 학습하는 것이 과학 공부의 전반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적어놓고 계세요. 네 번째는 디지털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험이 중요한데 실험은 글이나 이미지보다는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으로 전달해야 훨씬 효과적으로 이해가 된대요.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교과서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로 과학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하고 계세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아까 수학에도 똑같이 나와 있었는데 유의미화 전략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 예로 초상과학에 나와 있는 공기의 이동을 예로 적어놓고 계신데요. 공기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간을 차지하고 이동할 수 있다는 성질을 배웠으면 그 성질을 일상생활에서 한번 응용을 해보라는 거죠. 적용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 압축팩이 있는데 이불 압축팩을 그 안에 이불을 넣고 압축팩을 하면 납작해지는데 그 원리가 바로 공기가 부피가 있고 공기가 이동이 가능하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러한 제품을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는 게 머리에 더 오래 남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음 여섯 번째는 생각 그물을 통한 개념 정리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 과학 교과서는 유일하게 모든 교과서들 중에서 조직화 학습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교과서 단원 마지막 부분에 단원 정리를 조직화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험 관찰 책에는 생각 그물이란 이름으로 단원에서 배운 학습 내용들을 조직화해 보도록 권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생각 그물을 만들어서 개념 정리를 해야 한다. 그게 중요하다고 작가님이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회는 완전 학습법이 과학학습법과 3번 실험 과정을 공부한다를 제외하고는 똑같아요. 그래서 수학, 과학, 사회를 묶어놓고 계신데요. 사회는 사회과학과 인문사회로 나뉘고 사회과학은 사회문화, 한국지리, 경제, 정치와 법의 과목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이용해서 사회과학 과목은 과학처럼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인문사회는 생활과 윤리, 국사, 세계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의 원인, 배경, 속뜻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 사회 모두 개념과 원리 학습이 중요하고 용어를 정확하게 한자어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리고 과학과 사회는 디지털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유의미화 전략을 활용한다. 마지막 세 과목 모두 조직화, 마인드맵을 해서 정리를 한다가 이 내용에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은 국어와 영어인데요. 국어는 정말 중요한 게 보통 학부모님들이 수학이나 영어에 초점을 맞춰서 과외를 시키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이제 수능을 준비하면서 국어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한대요. 수학이나 영어는
학원도 다녔고 어느 정도 하면 성적이 올라가는데 국어는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책 읽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쉽사리 성적이 확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국어는 독해력이 가장 중요해요. 독해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독서를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작가님이 정서지능을 개발해야 한다고 적어 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정서지능이 낮은 아이들은 공감력이 떨어지고 공감력이 떨어지면 결국 글을 읽고 이 작가의 의도를 캐치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서지능은 나의 감정을 섬세하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보통 이거는 공감 능력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국어를 조금 더 강한 게 여자애들은 이게 뇌 구조상 공감 능력이 남자애들보다 약간 더 높다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보면은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소설이나 이야기책보다는 자연과학 책을 훨씬 좋아했고 지식을 기반으로 한 책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정서 능력, 정서지능이 높아지지 않아서 소설이나 문학에서 아이가 힘들어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가 밤에 아이에게 소설책, 이야기책 위주로 읽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별로 재미없어 하다가 지금은 잘 듣고 또 자기도 낮 시간에 시간이 남으면 소설책을 읽더라고요. 국어 공부 맥락에서 글을 읽는다는 건 필자가 전달한 객관적 정보 이외에도 이건 주로 비문학이겠죠? 문학에 나오는 필자의 기분, 정서를 잘 읽어내는 일이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공감해 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필자 의도를 파악하는 일은 고차원적인 사고력과 높은 공감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정서지능이 국어의 독해력에서 필수라고 작가님이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국어 완전학습 전략도 마찬가지로 4가지로 적어 놓으셨는데요. 전략 첫 번째는 어휘를 정교화한다예요. 당연히 독해력의 기반은 어휘력에 있겠죠. 글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문장의 대부분은 어휘인데 우리나라는 한자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어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모르는 어휘를 그냥 모르고 넘어가거나 대충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개념적 지식을 익힌다. 이거는 글을 올바로 독해하는데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문법들을 조금은 문법적 지식이 약간 필요하다고 적어 놓으셨어요. 다음 세 번째는 독해력을 기른다인데 독해력은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서를 해야 되고 독서를 하고 나서 독후감까지 적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아이는 쓰는 걸 너무 싫어해서 책은 어떻게든 읽는데 독서록 쓰는 거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강제로 시키자고 생각을 하니 책을 안 읽을까봐 아직은 독서록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지금 독서록을 열심히 적거든요. 제가 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아이도 조금 더 고학년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인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책을 직접 고르고 읽는 훈련을 한다예요. 책을 보통 부모님들이 알아서 전집을 사주시거나 필수 아니면 각 학년이 꼭 읽어야 할 책들 이런 식으로 책을 사주시기보다는
아이와 함께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직접 고르고 읽게 하는 게 아이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고 작가님이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꼭 같이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정하고 같이 독서 활동을 해본다면 서로가 독서 파트너로서 유대감을 느끼며 독서 훈련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마지막 영어 완전학습법이에요. 영어는 작가님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앞부분에 적어 놓으셨는데요. 보내면 좋게 하겠지만 만약 아이가 적응을 잘 하지 못해서 중간에 그만두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작가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영어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외국인과 대화하는 영어 유창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작가님도 그러셨다고 말씀하세요. 저도 요즘은 1대 영어 회화나 아니면 영어 학원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영어를 제대로 한번 영어 회화를 공부하고 싶으면 따로 시간을 내서 하더라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표 학습에서는 영어 회화가 아니고 입시 영어 위주로 범위를 정하고 학교 내신과 수능 영어 1등급에 초점을 맞추셔야 한다고 작가님이 강조하세요. 그래서 영어 교과서를 기초로 특히 디지털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작가님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디지털 교과서는 멀티미디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아이가 지루해하지 않고 영어를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초중 영어는 문법이나 단어 암기가 아니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교과서만 잘 공부해도 저절로 익히기 때문에 문법을 강조한 것보다는 교과서를 기초로 아이를 공부시켜야 된다고 작가님이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영어 완전학습 전략은 국어와 똑같은데 다른 점을 말하자면 일단은 따라 말하기와 읽기를 병행한다예요. 영어 소리를 따라 읽는 것을 미미킹이라고 하는데요. 흉내내다라는 뜻이에요. 영어의 말투, 억양, 발음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흉내내 따라 말해보는 연습 활동은 아이들이 영어를 발음이 좀 더 좋아지고 그리고 따라 말하기를 하면 정확한 영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단어들을 확인할 수 있고 소리 정보, 문자 정보, 나의 목소리로 말하는 운동 정보가 서로 합쳐져서 듣기, 읽기, 말하기라는 영어 학습의 3대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된다고 적어 놓으셨어요. 저도 작년 2학년 때까지는 EBS에서 하는 영어 파닉스를 공부시켰는데요. 그게 제가 잘 모르고 한 것 같아서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런 파닉스 위주의 공부보다는 영어책을 조금 쉬운 거부터 해서 꾸준하게 읽히는 게 아이의 영어 공부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지금에 와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초3이 되니까 학교에서 리딩 게이트라고 그 사이트를 가르쳐 주시고 초3부터는 이 리딩 게이트에서 영어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하루에 한 권씩 읽게 하는데요. 처음에는 아이가 하기 힘들어 했는데 이 책을 읽어 나갈수록 발음도 좋아지고 영어에 자신감이 붙는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거에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재미없어하는 파닉스를 강요하는 것보다는
영어 책을 하루에 한 권이라도 읽게 하는 것이, 아이 수준에 맞춰서 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국어와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독해를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고 초등 과정에서는 거창한 독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 교과서에서 연습하는 영어 표현들이 한국어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정도? 그 정도만 해도 된다고 작가님이 적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수학, 과학, 사회, 국어, 영어의 완전학습법을 작가님이 꿀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Q&A 부분으로 사람들이 질문해 놓은 거에 답변을 해 놓으셨어요. 거기서 이제 완전학습이 보통의 엄마들이, 일반적인 엄마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지 겁이 난다, 이렇게 질문을 해 놓으니까 작가님이 완전학습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공부하시고 연습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고, 그러면 완전학습 경지에 다다른 분들은 아이에게 가해가 필요 없이 아이 스스로 공부하는데 엄마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 정사가 깨진 아이들이 있잖아요. 공부라는 말만 들어도 진절머리를 치고 싫어하는 아이들은 잠시 공부를 중단하는 게 좋다고 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은 아이의 공부 정서를 깨지는데 부모님이 일주를 하셨으니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보통은 이제 엄마들이 학습을 담당하니까 엄마들이 이 완전학습 이론을 꾸준하게 공부해야 한다고 작가님이 적어 놓으셨어요. 이제 지금까지 5가지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여러분께 요약 정리해 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국어와 영어는 책을 열심히 읽는 거, 그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과목에서는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